시행됐지만 집단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개 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이 3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역사 문화 보존을 위해 사대문 안에 있는 재개발 예정 구역의 30%가 해제됩니다. 서울시는 종묘에 인접한 익선동, 낙원동을 비롯해 인이동, 효제동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쿠웨이트와 신도시 개발사업 구체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땅 면적만 5만 9천 제곱미터로 분당 신도시의 3배 크기며 2만 5천 가구 규모의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LG가의 마지막 어른인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이 지난 7일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월부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시행됐지만 집단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은 여전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해 말 1,200조를 넘어섰는데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6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3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 들어 월별 증가액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작된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후 줄어드는 듯했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것은 이달부터 비수도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소득심사가 깐깐해지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지방대출자들이 많았던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집단 대출을 제외해 제대로 된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2월까지 집단 대출 증가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말 8,200호에서 지난 2월 5천호로 크게 줄었습니다. 집단 대출이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상쇄한 셈입니다.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도록 한 정부 정책은 가계부채 양보다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효과에 의문이 남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돈을 빌리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는 발길은 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경고음은 여전히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서울 도심의 역사문화 보존을 위해 사대문 안에 있는 재개발 예정 구역의 30%가 해제됩니다. 반면 영등포 등 낙후 지역은 재생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 예정 구역이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 예정 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종묘에 인접한 익선동, 낙원동을 비롯해 인이동, 효제동, 종로 5가 등 한양 도성 내 110만 제곱미터입니다. 반면 낙후된 영등포구 대선제분 공장 일대와 용산구 남영동 업무지구, 삼강 맨션터, 서대문구 충현동 일대는 구역이 확대돼 정비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또 같은 정비구역에서 철거와 보존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게 혼합형 정비 방식을 처음 도입하고 사대문 안 도심의 신축 건물은 최고 높이를 내사산 높이인 90m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지난 3월 취임하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해 해외 신도시 수출을 꼽았습니다. LH 신도시 개발 노하우와 민간 첨단 기술을 결합해 신도시를 수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웨이트시 중심에서 서쪽으로 30km에 있는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지역.
땅 면적만 5만 9천 제곱미터로 분당 신도시의 3배 크기입니다. 이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만 5천 가구 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오늘 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신도시 개발 사업 구체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압둘라 신도시 건설 사업은 단지 조성비만 약 4조 원에 육박하고 부대 시설물 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사업비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압둘라 신도시 건설의 첫 실행 단계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LH의 일반적인 국제 경쟁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으로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LH는 압둘라 신도시 계획 수립에서 건설, 사후 운영 전 과정을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공동 투자에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 과정에서 LH 손실이 없도록 간선시설 재정 지원, 미매각 택지와 주택 등에 대해선 쿠웨이트 정부에서 매입 확약 등의 방법으로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쿠웨이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이것을 모델 케이스로 해서 다른 중동 국가라든지 제3세계 국가에 우리나라가 아주 경쟁력 있는 소위 말하는 도시 수출 모델을 정립해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압둘라 신도시는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어 스마트 기술의 강점을 보유한 국내 민간 기업의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LG가의 마지막 어른인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 LG그룹을 일궈낸 주역으로 가문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는데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구태회 LS전선 명예회장의 빈소. 구 명예회장이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 서울 신사동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3세입니다. 소박한 무역 경영으로 재계 귀감이 되었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정재계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차분하게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빈소를 찾은 구자원 LRG그룹 회장은 고인에 대해 많은 지도를 받은 삼촌으로 기억된다며 마지막 길을 추모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현명하신 분이고요. LG그룹의 옳은 결정을. 구 명예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동생으로 LG그룹 창업 1세대 6형제 중 넷째입니다. 창업 1세대 형제들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고인은 동생인 고 구평회 이원 명예회장, 고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과 함께 2003년 LG에서 계열 분리해 LS그룹을 창립했습니다. 경남 진주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럭키화학 전무로 기업인의 첫 발을 뗀 뒤 1958년 정계 입문해 총 6선 의원과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1982년 LG그룹 창업 고문으로 기업에 복귀해 2002년부터 LS전선 명예회장으로 재임해왔습니다. 고인은 LS 창업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 없이 LG와 계열 분리를 마무리해 재계 귀감이 됐습니다. 형제 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공동 경영 정신을 안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1일 오전, 장지는 경기도 광주공원묘역에 마련됩니다. 유족으로는 구자홍 LS 니코동 회장, 구자엽 LS 전선 회장, 구자철 예스코 회장 등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은행권에서 개설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의 4개 중 3개는 보유액 10,000원 이하인 이른바 깡통 계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IS의 금융사 가입 금액별 계좌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15일까지 은행권에서 개설된 IS의 계좌당 평균 가입액은 약 46만 3천 원입니다. 그러나 은행 개설 전에 전체 계좌의 7.8%에 해당하는 101만 3,600여 개는 가입액이 10,000원 이하인 사실상의 깡통 계좌였습니다. 100원 이하가 예치된 초소액 계좌도 2%인 28,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IS는 그동안 금융회사 간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일단 계좌 개설부터 하고 보는 이른바 깡통 계좌 개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6일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정한 임시 공휴일이었죠. 내수를 살리자며 시행된 나흘간의 황금 연휴가 반짝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에선 백화점을 필두로 매출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뛰었는데요. 보도국 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정부의 내수 활성화 카드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황금 연휴 동안 유통업체들 성적표는 어땠습니까? 네. 이 나흘간의 황금 연휴에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은 바로 유통업체들이었는데요. 나가서 돈 좀 쓰고 오라는 이 정부의 결정에 유통업체들도 연휴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이 매출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던 8월 14일 매출보다 높았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 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 가전유통 전문점 8곳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황금 연휴 전주와 비교하면 36%,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화점에서는 패션 잡화와 화장품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선물로 옷이나 잡화 매출이 늘어나면서 전체 매출 3,735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상승했습니다. 연휴 내내 북적이던 대형마트는 사흘 동안 매출 3,43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9% 늘었습니다. 대규모 입국으로 화제를 모은 중국 중마이 임직원들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18만 명이 나흘 동안 한국을 찾으면서 면세점들 매출도 두 자릿수 이상 뛰었습니다. 특히 산업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6일에 이 소비 진작 효과가 컸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6일 당일 매출이 일주일 전보다 34%에서 41%까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개별 소비 세일이나 그리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의 임시 공휴일 지정까지 이 정부가 내수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소비가 얼마나 줄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네. 이 올해 1분기에 민간 소비는 0.3% 줄었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지난 2014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른 메르스 사태 여파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던 작년 2분기보다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등 소비 진작책의 효과가 올해 들어서 좀 떨어지면서 이른바 소비 절벽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지난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 인위적인 소비 부양책이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큽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 가계 상황을 보면 소비 여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7만 3천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6%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월세가 높아지면서 주거비는 무려 20.8%나 늘었습니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임금은 제자리를 걷는 상황에서 가게에 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쉬어서 좋긴 하지만 이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을 정해 소비 절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시 공휴일 지정이 무조건 경제에 득이 되는 것만은 또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의 임시 공휴일 지정이 소비 진작 효과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을 뒤집듯이 조업 일수가 줄면서 가뜩이나 부진한 이 수출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특히 5월 수출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확대된 원인을 조업 일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수출은 1,160억 달러로 작년 1분기 1,344억 달러보다 200억 넘게 줄면서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울러 지난 6일에는 중소기업의 63%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만 쉬어도 생산과 매출에 타격을 입기 때문인데요. 이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 때 적절한 휴식은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발표한 것을 생각해보면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우리나라 하루 평균 수출액은 약 2조 원입니다. 반면 정부가 이번 임시공휴일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는데요. 내수 진작 효과가 수출 감소로 상쇄되는 건 아닌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도국 한지 기자와 황금 연휴 득과 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정보 조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기존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마트, 애경, SK케미칼 등의 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CMIT와 MIT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조사를 토대로 피해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CMIT, MIT 제품 사용자 가운데 3명만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주요 성분이 PHMG, PGH인 제품과 CMIT, MIT인 제품으로 나뉘는데 정부는 2012년 CMIT, MIT가 폐 손상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마트, 애경, SK케미칼, GS 리테일 등이 제조 판매한 제품이 CMIT, MIT 성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은 정보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 기업이 제조 판매한 제품을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카드가 글로벌 카드사로의 도약을 위한 해외 진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얀마에서도 해외 지급 결제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요.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하나카드는 지난달 25일 미얀마의 유일한 결제 네트워크 제공기업인 MPU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하나카드는 카드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시스템과 노하우를 MPU에 제공하고 해외 카드 지급 결제를 지원합니다. 하나카드는 이번 협약으로 TFT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나카드는 MPU와 업무 협약식 이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현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미얀마 재무부 국장을 비롯해 주요 인사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하나카드는 중국 길림은행과도 카드 프로세서 업무 협약을 체결해 인도 차이나반도는 물론 중국 시장까지 사업 영향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카드사로 성장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하나카드는 올해를 글로벌 카드사로 도약하기 위한 해외 진출 원년으로 정했습니다. 수수료 인하 등으로 악화된 카드업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선택한 것입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제 성장 동력을 좀 찾으려는 거죠. 네, 새로운 수익원도 찾고 미래 성장 동력도 찾고 이제 그런 게 목적입니다. 하나카드는 현재 중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실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업 경영과 노하우를 앞세운 하나카드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수입차 진단 정비 서비스인 엑스카캐스트를 운영 중인 트라이월드 홀딩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중국 기업과 손잡고 한국의 정비 서비스, 즉 K 정비 서비스에 나선 건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라이월드 홀딩스가 지난 29일 중국 베이징 왕징에서 중국 모바일 결제 기업인 토보코와 엑스카캐스트 서비스 MOU를 맺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국내 수도권에서 20개 정비 네트워크를 묶어 엑스카캐스트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중국 수입차 정비 시장 공략에 나선 것입니다. 엑스카캐스트는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를 대상으로 워런티 운영 등 진단, 정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입차 수리비에 가격 거품을 뺀 원스톱 차량 보증 정비 플랫폼인 셈입니다. 한국과 똑같이 중국 자동차 시장도 최근 수입차 비중이 늘며 과도한 수리비와 짧은 보증기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토보코는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 운전자를 겨냥해 수입차 보증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국의 엑스카캐스트에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我们公司的强项是在移动互联的研发能力跟推广能力。那么这次呢跟韩国的 Xcast 去合作之后呢，可以整合他们的这个线下的一个资源，结合我们在移动互联方面的一个优势，去实现共赢。 두 회사는 합리적인 가격 구조와 투명한 진단 정비를 자랑하는 엑스카캐스트의 플랫폼을 중국으로 가져와 수많은 수입차 운전자들의 마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수입차의 과도한 수리비를 저희가 수리에 의한, 교체가 아닌 수리에 의한 시장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목적이 저희 엑스카캐스트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이월드 홀딩스는 이번 MOU를 계기로 중국 시장을 시작으로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진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수입차 진단 정비 시장을 개척 중인 엑스카캐스트가 한국을 넘어 중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가 방한했습니다.
역사학자인 하라리 교수는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의 진보로 공장 노동자, 의사, 경찰관, 교사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앞으로는 공장의 노동자부터 택시 운전사, 의사, 경찰관, 기자, 교사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게 된다. 수렵 채집인이던 사피엔스 인간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의 지배자가 됐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피엔스로 일약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떠오른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 하라리 교수는 구글과 테슬라 등 IT 기업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자동차와 IBM의 질병 진단 시스템인 왓슨을 예로 들며 인간의 육체와 정신 노동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경제체제의 변화를 기존 농업시대의 이데올로기로는 극복할 길이 없다며 AI 혁명으로 나타날 무노동 계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모델들이 출현해 경쟁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방한한 하라리 교수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피엔스, 인간은 정녕 쓸모 없어지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에 이어 28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인류에게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한국의 미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After reaching a certain point of development, the main aim should be to find a balance and a harmony and not necessarily to just go on developing indefinitely. Koreans and the rest of humankind, if we don't find a way to reach some equilibrium, to reach some harmonious position, and we just continue to pursue economic growth, the result will be ecological catastrophe. 20세기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 데 이어 최근 인공지능 혁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는 정신노동까지 컴퓨터에 내주게 됐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인류에게 하라리 교수는 기술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 인간이 기술을 섬겨서는 안 되며 전 인류가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맑은 공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산소 관련 용품 판매량이 지난 2013년과 비교해 2.5배 증가했습니다. 제품별로는 용기에 맑은 산소를 담은 산소캔 제품이 3년 동안 76%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청정기의 판매량은 77%, 공기정화 선인장은 57% 늘어났습니다. 지역별 산소캔 판매량은 수도권 거주자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경기도가 3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자녀 등 가족의 호흡기 건강에 예민한 30대 여성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낸 2016년 지적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10만 295제곱킬로미터로 1년 사 여의도 면적의 4배인 11제곱킬로미터 더 넓어졌습니다. 면적이 넓어진 주요 이유는 전남 광양시 공유수면 매립과 토지 개발 사업, 경기도 안산 시흥시 구획 정리 사업 완료 등입니다. 산업화 영향으로 지난 35년간 도로는 125%, 대지는 73.3% 늘어난 반면 농지는 13.5%, 임야는 3.2% 줄었습니다. 전체 면적 중 개인 소유의 토지는 52%로 가장 넓고 국공유지 33%, 외국인 토지는 0.13%입니다.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는 강원도 홍천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위헌 여부 결론을 내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금융업권에서 1,800여 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익성 부진 탓에 인력을 줄인 데다 핀테크 발달, 자동화 점포 확산 등의 이유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묻지마 방식의 광고, 판촉비 떠넘기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종환 인하의대 사회예방의학 교실 교수팀은 우리나라 기형아 출산이 100명 중 5.5명꼴에 달할 정도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형아 출산 증가에는 교통 관련 대기 오염과 환경 호르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첫씨입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오늘 날씨 무난합니다. 크게 덥지도 않고 대기질도 평상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은 현재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데요. 중부지방도 점차 흐려지겠고요. 내일도 흐린 가운데 뒤 배경에서 보시다시피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 예보가 있으면 비가 언제 오는지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 영서는 새벽에서 낮 사이에 비가 오겠고요. 강원 영동은 아침에서 밤 사이, 충청도와 경북 북부는 아침에서 저녁, 호남과 경북 남부, 경남 제주도는 새벽에서 밤 사이에 비가 와 종일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면서 비에 의한 세정 효과로 전국의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기압골의 영향권에서 대기의 흐름도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걱정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도는 아침에 비가 시작돼 밤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대전 20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부터 밤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13도로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는 아침에서 저녁 사이에, 그 밖에 남부지방은 새벽에서 밤 사이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상에 비 예보가 있는 가운데 남해와 동해상에서는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수요일부터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